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회 프로파일링도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가 경찰 제도 개선인데요. 먼저 오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발표 내용 일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된 것을 비롯해서 이제는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경찰에 주어진 권한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통제나 견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환 기자, 오늘 발표된 권고안 핵심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 그럼 이제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통제가 필요하다 경찰 권한에 대한 부분도라는 이제 지적이 있어왔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가 어쨌든 1차적인 안을 내놓은 건데요. 네.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는 부분인데, 네.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어서 경찰 관련된 이제 업무를 총괄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는 거랑 이제 같은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체계가 보다 이제 좀 단선화됩니다. 어쨌든 경찰국을 통한 지휘, 여기서 지휘는 인사 문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여를 행안부 장관의 통제 아래 더 확실히 두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고위직 경찰 인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검사들의 인사를 온 국민들이 낱낱이 아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경찰도 지금 이제 수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찰 및 징계제도도 좀 개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게 말하자면 채찍이라면 당근으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를 좀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권고안들, 개선안들 김준우 기자가 보실 때 어떤지, 그리고 기자가 됐습니까? 김준우 변호사 죄송합니다. 이 원고가 이렇게 돼서 저도 모르게 사님인데 자를 붙이면 그러네요. 아닙니다. 네, 우선은 이게 법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들인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는 보통은 법률 사항인데 재청자문위원회를 두겠다. 이거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이 불령 등으로 가능한 부분이라서.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검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예전에 이제 치안본부 시절에 이 경찰청이 내무부 산하에 있다가 독립을 하면서 정부조직법상에서도 치안이라는 치안 사무와 관련된 개념이 내무부, 지금 행안부에서 소관사무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적 맥락인데 이걸 거꾸로 도스로 올라가서 행안부에서 이런 경찰 지원 조직을 만든다는, 지금 경찰국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안 쓰고 있어요. 오늘 보면. 왜냐하면 각각의 개별적인 법령에서 행안부와 경찰이 이제 관련된 지휘 관련된 업무들이 다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모아서 지원하겠다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로우킥으로 가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경찰 전반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국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럴 경우 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행안부 차관이랑 제도 개선 자문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제가 봐도 썩 만족스러운 답변을 그분들이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 개선 권고안 정치권에서도 쟁점이고요. 그리고 경찰 내부도 상당히 반발 기류에 휩싸여 있죠. 지금부터는요,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오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 확인하셨을 텐데요. 우선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경찰 제도의 근간을 막 흔드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인데,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자면 과거로 회귀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90년 이전 네.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몹시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네. 이게 이 경찰 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발전해온 그런 역사적인 산물인데 네. 이것이 이 퇴행을 하는 것 아닌가. 아하.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부터 이런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이 경찰 업무에 대한 좀 그릇된 편견 네. 뭐 이걸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친검찰 성향의 학자들이나 네. 검사 출신 뭐 교수분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의중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그런 권고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장관께서 이전에 말씀하실 때 보면 경찰 업무의 99.9%가 일반 행정 업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경찰 업무가 담당하고 있는 수사 업무를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축소시키거나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드러냈었거든요. 네. 경찰 업무에 좀 깊이 있게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 같은 그런 개선안을 만드는 것 아닌 권고안을 만드는 거 아닌가 해서 네. 이것이 좀 각계의 의견을 지금이라도 잘 받아들여서 이 권고안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우려의 중심에는 신설될 것으로 지금 예정되는 경찰국으로 일단은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죠. 이 조직일 것 같은데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경찰국을 둔다는 얘기는 네. 장관이 직할로 경찰 조직을 관리, 통제, 감독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무부 시절에 치안본부로 있다가 이것이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 당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책임성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히 경찰의 중립성이 이게 화두가 됐던 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4.19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인규 내무장관이 경찰을 동원해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든지 예. 또는 87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종철 열사 고문 지사 사건이 이 상징하는 것처럼 네. 경찰이 정권 유지에 천병 역할을 해왔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경찰청 외청을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국을 만들면 이게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서 과거 내무장관이 치안본부를 직할 통제했던 방식과 뭐가 달라지냐는 거죠.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네. 저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종결권이나 이런 것을 좀 무력화시키고 네. 자신이 가장 신뢰한다고 알려진 최측근으로 알려진 장관으로 하여금 이게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의 경찰 조직을 자신이 직접 직할 통치 방식으로 내가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그릇된 어떤 경찰 조직 또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된 네. 뭔가 이게 좀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행안부 측에서는요. 네. 이건 오히려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 운영 방안이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통제 견제 받는 거 당연하다. 민주적인 그런 통제를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는 경찰도 당연히
그것을 수용할 것이고요. 저도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네, 그 방식, 주체 이것이 문제죠. 경찰 통제는 크게 보면은 헌법 원리에 부합돼야 됩니다. 헌법 원리라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이 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중앙 정부의 권력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즉 행안부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기본이 안 된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찰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찰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또 경찰법이 만들어진 그 당시에 입법 정신,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좀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30초 정도 그렇다면 대안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주체 방식은 어떻게 해야 맞다고 보십니까? 이미 뭐 학계에서 많이 거론됐지만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 시민감찰위원회 이런 시민적 통제 방식이 많이 갖춰져 있고 지금 이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이 기구들의 기능이 실질화되고 여기에 권한이 부여되고 이런 방식으로 시민 통제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면 그런 맞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민주당과 의원님은 어떻게 지금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같은 것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면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이요? 네, 이것은 뭐 법률에 위반 또는 헌법에 위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장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탄핵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입법적으로 이것이 시행령 방식으로 한다면 벗어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입법 취지에 벗어날 수 없도록 행정 입법 통제 방안도 입법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들으셨는데요. 김한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마지막에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꽤 오래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뭐 시민사회를 포함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간 과정들이 싹 이제 건너뛰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이거 예전의 방식 아니야? 뭐 87년 방식 아니야? 뭐 내무부 산하에 그러면 뭐 수사지휘본부가 꾸려지는 건가? 이런 방식이 연상되는 걸로 이제 가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 이제 정권 출범한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는가 이 제도 개선에 뭐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는 그동안 뭐 변호사로서 또 뭐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 많이 얘기도 하시고 권고도 하셨는데 한 5, 6년 전에는 표창원 의원님 모셔놓고 경찰개혁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그 패널 중에 한 명이어서 이제 표디님께서 기억을 잘 못하시지만 제가 처음 뵀던 거였는데 그 첫 단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먼저 꼽자면 이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라는 게 지금 있는데 6명인가 외부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경찰 개혁위원회를 만들 때는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위원을 19명을 선임해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그러고도 밑그림을 다 못 그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이걸 딱 나왔다. 이거는 사실 자문위원회가 4번 회의에서 나오거나 수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존의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나왔던 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점검해보고 경찰한테 보고도 받고 이렇게 하려면 훨씬 더 숙고를 해야 되는데 숙고된 안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만 요식행위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위원회 실질화는 민주당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혀 사실 진척이 없었던 거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검찰 그리고 법원 개혁에 매진하다 보니까 경찰 개혁까지는 못했다. 그다음 자치경찰 도입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경찰위원회 실질화까지는 여력이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위원회가 지금도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파견하거나 담당할 겁니다. 이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그럼 경찰청은 또 좋아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황정근 위원장이랑 그 행안부 차관 답변을 보면요. 이런 지금 우리가 발표한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럼 그걸 왜 안 택했는지는
근데 그걸 왜 아무도 안 택하는지는 네.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찰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시민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된 부분을 시민단체도 사실은 구체적 안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렵더라도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근데 네.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것 같다. 네. 누가? 청와대가.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부디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찾아주기를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준비된 MBC 뉴스부터 들어볼까요? 배달 음식 가운데 달고 짠 자극적인 맛은 건강을 해칠 수 있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배달 음식의 나트륨과 당 함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덜 달고 덜 짜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능을 배달 앱에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배달 전문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배달 앱에서 네. 덜 달게, 덜 짜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옵션을 선택하는 걸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한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라 뭐 협의를 업체들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예.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나트륨이나 당류를 저감하는 기능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샷 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뭐 수량 추가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네. 이 조리는 주방에서 하는 거고 배달 앱은 시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능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음식이기 때문에 네. 좀 의문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떨까? 김준호 변호사 어떠세요? 이거 배달앱 자주 시켜 드세요? 네, 필요하다고 저는 배달앱에서 제일 좋았던 건 최근에는 그 플라스틱 포크나 숟가락이 기본 값이 이제 안 주문하는 거잖아요. 예, 클릭해야 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환경을 생각해서도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착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레시피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네. 이건 좀 약간 지나친 거? 과도한 탁상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리고 저는 들거든요. 배달앱을 예. 이용하는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배달앱이 별점의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자주 시켜 먹는 식당이면 음식의 어떤 톤을 알아서 좀 네. 뭐 덜 짜게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쳐요. 맞아요. 근데 처음 시키는 식당에서 내가 덜 짜게 했는데 결국 맛이 어떨지 없어요. 모르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별점 테러를 당해요. 그러면 그 식당은 평판이 나빠지고 이 배달앱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되는데 네. 사장님이 예.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에 맞게 돌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너무 맵고 짜졌다라는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는 많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뭐 네. 이렇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데 기능이 앱에 없으니까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조리사분들도 계실 테니까 아하. 한번 뭐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네. 뭐라고 하죠? 이 5대 중점 과제, 15대 추진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비중이 놀라운 거죠. 거창하네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 수는 있잖아요. 네. 라면도 시킬 때 뭐 좀 꼬들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고 뭐 예. 물 적게 이럴 수도 있듯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주요한 과제로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께서 뭔가 발표할 때 5대, 10대 이런 맞아요. 십진법의 노예에 사로잡혀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14대 과제면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망상에서 벗어나야 이런 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김한 기자. 우리가 뭐 소아 당뇨, 소아 비만 이런 것도 늘어나고 건강 관리와 보건 문제는 심각한 부분이고 나트륨과 당분은 그 중에 일부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혹시라도 제품들 판매되는 제품에 다 표시돼 있잖아요. 나트륨 몇 퍼센트 뭐 우리 잘 읽진 않지만 그러면 이런 배달 음식에도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접근인 것 같네요.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디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뭐 이런 이제 나트륨 문제, 당류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문제를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애플리케이션에 버튼을 설치하는 기술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게 그 5개 몇 개년 단위의 국가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범국민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해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점 과제여야 될 것 같은데. 자율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배달 많이 시켜 먹으니까 배달 앱에 버튼 넣어갖고 덜 짜게 먹고 싶은 사람은 덜 짜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트륨 관리 좀 할 수 있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접근하는 게 배달업 업계 입장에서도 그렇고 업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생각했군 이렇게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리사분들이 제일 큰 한숨을 내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키워드는 목욕탕 그리고 나이입니다. 김한 기자, 이게 네. 어떤 뉴스입니까?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제 나이가 만 4세면 몇 살인 거야 이게 헷갈리는데 네. 6살이죠, 6살. 예.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여탕에 갈 수 없고요. 여자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남탕에 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출입 제한 연령이 만 5세, 그러니까 7살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취아가동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한 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럼요. 그동안 목욕업계에서 나이 기준 바꿔달라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관계자 한 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 참 밝으셔서 좋습니다. 지금 목욕업계 근무 중이신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현재 18년째 목욕업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과 사장님과 모임도 많이 해서 사장님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내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여탕에 못 들어가고 남녀 동반 출입 규정 바뀌는 이러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잘 아신다고 하셨고 18년 동안 근무하셨으니까요. 목욕탕이나 사우나 운영하는 사장님들 어떤 반응이신가요? 업주님들은 대부분 환영한 분위기입니다. 아, 예전에 예. 여기 목욕탕 협회에서 미리 그 예고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또 아이들이 성숙된 아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목욕탕 업주들은 전에부터 빨리 만 4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 자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정부와 정책이 바꾸는 것에 대해 네.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좀 제가 쭉 보니까요. 그런 이 여성 손님들, 엄마들이죠. 어머니들께서 민원이 많으시다. 특히 이제 어린 남자아이들 여탕 들어오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분들끼리 다른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아요. 목욕탕에. 그래요? 데리고 온 건. 근데 가끔 가다가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오거든요. 네. 근데 손주를 데리고 오면은 나이는 성숙해 보이는데 어려 보이질 않고 막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예. 요즘 동네 장사다 보니 네. 유치원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여탕에 같이 만나는 경우가 민망해요. 네. 유치원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아. 그래서 너무 싫어하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거기 이런 문제에 엄청 민감해서 네. 업주님들이 애 출입을 시켰냐고 막 따지기도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신분증이 없잖아요. 주민등록증 발급도 안 된 나이고, 나이가 몇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4세와 5세 사이 구분이 가능할까요? 현장에서요? 아이들은 여기 순수해서 네. 어른들은 요금이라도 적게 받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딸 아이다 보면 아들이다 보면 엄마들이 많이 자주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데려가는데 예. 가끔 가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솔직하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밖에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 예. 몇 살이야?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군요. 그럼 순수하게 네. 4살, 5살, 6살 그렇게 말을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목욕탕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제일 먼저 거짓말을 시키는 게 이럴 때잖아요. 몇 살이라고 얘기라 네. 식당에서나 뭐나.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되니까 그냥 놀이공원처럼 네. 키로 차라리 제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딱 이 뭐 바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요. 네, 90cm 이하, 뭐 80cm 이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요, 김준우 변호사 이야기하신 김에 현장에서 그래도 뭐 엄마가 우기셔가지고 얘 4살밖에 안 됐어요라고 그냥 들어가시려고 할 때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법령상으로 규제가 있으면 저희 처벌받는다고 이렇게 되면 과태료 나오니까 저희 그러면 책임지실 거냐고 업주님들이 그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안내문 같은 거 붙이시는 것도 한 방안이겠네요. 네, 아마 이제 구청 같은 데서도 그런 좀 스티커 같은 걸 좀 마련해주고 그 지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비하고 계시겠죠? 설마. 그리고 이제 뭐 남탕이든 여탕이든 떠나서 아이들한테 휴대폰 쥐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머리 말리고 이런 경우. 그게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 있고 촬영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에게 저도
저도 뭐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데 목욕탕에서 절대 휴대폰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이들에게 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환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